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류시아님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작가는 이상적인 집필실을 갖기를 소망한다.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에 적당한 빛이 들고 글 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가 갖춰져 있는 월세와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장소가 그것이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과 차를 나눌 여유 공간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거나 산책로 있는 산까지 근처에 있다면 신에게 감사할 일이다. 나는 그림까지 그려 붙여놓고 그런 작업실을 꿈꿔왔으며 작가 생활 25년 만에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난방도 안 되는 80년대 목조 주택으로 처음에는 새들어 살다가 너무 추워서 아예 구입해 수리를 했다.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게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마치 집필 환경은 글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깨닫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바보 같다. 오히려 작업실보다는 시끄러운 카페 한 구석이나 북적거리는 기차역 대합실, 원숭이들이 기웃거리는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서 더 많은 글을 썼다. 어디서든 글을 쓰는 시간과 공간을 신성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무굴 제국,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북인도를 통치한 이슬람 제국의 아크바르 왕이 숲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였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자 왕은 숲속 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근처 마을에 사는 여인이 뛰어가다가 왕의 기도 매트 끝을 밟고 말았다. 여인은 땔감을 모으러 간 남편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숲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이었다. 천한 여인이 신성한 기도 매트를 밟아 더럽히자 화가 난 아크바르는 당장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무릎 꿇린 여인이 말했다. 내 마음은 오직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신의 기도 매트를 밟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 중에 신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도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했다면 내가 기도 매트 밟은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왕은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병사들에게 지시해 맹수들로부터 여인의 남편을 구해주었다. 환경에 불평이 많다면 우선 내 안의 열정과 몰입을 점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도맡아 해결해주는 충실한 도우미와 함께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간다고 해서 대작을 남기지는 못한다. 서귀포에서 2해를 사는 동안 글을 거의 쓰지 못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100m 안에 바다가 있고 뒤로는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이고 밤에는 노르드의 기웃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환경인데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가 주로 글을 쓴 장소는 내 방의 책상 밑이었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봐도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어느 영문학자는 말했다. 미국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은 차 안에서 글을 썼고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의 저자 마야 안젤루는 아무도 모르게 호텔 방 하나를 잡아 사전 한 권과 성경책 한 권만 넣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터키의 위대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작품 대부분을 감옥에서 썼다.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창고 같은 작업실을 지어 런던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하면 자신은 런던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버지니아 울프와 해밍웨이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주로 서서 글을 썼으며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나체가 되어 하인에게 옷을 다 밖으로 가져가고 펜과 종이만 남기게 했다. 그렇게 하면 글 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정말 쓰고 싶은 것이 있고 몰입할 수 있다면 장소는 상관없다. 한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은 그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이곳의 수도자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도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수도자에 대한 비난이나 정치에 관한 논쟁, 심지어 미스 월드를 잘못 뽑았다느니 하면서 떠듭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수도원장이 말했다. 이해하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수도원장이 말했다.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만 돌아주게. 단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되네. 그 다음에는 떠나도 좋네. 젊은 수도자는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유리잔에 물을 가득 따라 손에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수도원을 돌았다. 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수도원장에게 와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마쳤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순간 수도원장이 물었다.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혹시 수도자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잡담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던가? 수도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자 수도원장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대가 유리잔에 온 존재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을 쏟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그대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느 수도원으로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를 둘러쌀 것이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유리잔의 물에 집중해야 한다. 그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대의 수행과 성장에. 그러면 어떤 것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작가든 수도자이든 이상적인 공간은 사실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그리고 작가와 수도자는 치열한 노동자 혹은 자신의 열기에 스스로 화상 입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지 않은가? 세상에 그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빈 페이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쉽고 쾌적한 장소는 없다. 단지 나 자신과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일에 대한 진실한 의지와 몰입만 있을 뿐이다. 내 삶의 언어는 무엇을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물감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 시인 찰스 부코스키는 창작자에 대한 생각을 시에 담았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탄광 속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창작을 한다. 작은 방 한 칸에 애가 셋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도 창작을 한다. 도시 전체가 지진과 폭격과 홍수와 화재로 흔들려도 고양이가 등을 타고 기어올라도 창작할 사람은 창작을 해낸다. 공기나 빛, 시간과 공간은 창작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변명은 그만두라.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낼 만큼 자신의 인생이 특별히 더 길지 않다면.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탄생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글도 나는 수십 명이 오르내리는 동네 빵집의 2층 테이블, 내가 사는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에 2사람이 와서 아는 체를 했지만 나는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루시아는 지금 인도에 있다고 알려주었다.